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안개도 굉장히 많이 꼈죠? 네, 안개도 많이 끼고 날씨가 좀 이렇게 어정쩡한데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자, 오늘은 아마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제주도? 제주도 아니세요? 지방에서 오신 분?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도에? 세종시? 어이구, 멀리 오셨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저희 학원을 다니셨던 분들은 금방 찾아오셨는데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안 하시고 이게 다른 현업을 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 아마 좀 길을 찾는데 좀 헤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들어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실무도 또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더 반갑고요.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정말 반갑습니다. 어쨌든 오늘 온 3시간이 여러분한테 좀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 직자는 다 받으셨죠? 네, 직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 얼굴이 여기 좀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2018 개정세법 특강인데 사실은 이제 이 세법이 뭐 매년 개정이 됩니다만 아마 이 개정 특강은 우리 요 평택학원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진행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빨리 일단은 개정사항을 알려드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현업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보통 그 개정이 되면 법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행령이 나오죠. 시행령이 나옵니다. 시행령이 나오는데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나오는데 이 시행령 공포가 뭐 이번 달 한 말 정도 돼야 돼 사실은요. 그래서 입법 예고되고 근데 그거 다 기다려서는 거의 한 2월이나 돼야지 사실은 이게 완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기다려서는 우리가 또 미리 준비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서 어차피 개정안이 거의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법은 이제 다 법률은 다 통과됐고 또 요 시행령은 이제 개정안인데 뭐 시행령은 거의 뭐 정부 시행령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시행령까지 반영을 해서 오늘 3시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현업하는데 꼭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중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데 또 이 강의를 드신 분들도 손목적상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업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실래요? 현업하고 계신 분들. 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가게는 아니 가게래.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오셨나요? 네, 일단 문 닫아놓고 오셨죠? 네. 자, 어쨌든 또 특히 올해가 뭐 파리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어수선한 또 특히 세금적으로도 어수선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오늘 그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또 저희가 이게 인강을 또 촬영하니까 오늘 못 봤던 내용들은 또 인강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들을 때는 아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거 촬영해 놓으니까 나중에 또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갈 길이 바쁘니까 거두절미하고요. 일단은 제가 이 책자를 만들 때는 개정 내용을 했고 그 뒤에는 부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부록이 있어서 그 부록에다가 참고 자료라고 해서 개정사항을 또 이렇게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 내용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정된 사항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종일 강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3시간 동안 정말 우리 현업에 꼭 필요한 또 어떤 공부하실 때 꼭 필요한 그런 걸 위주로 중요한 걸 위주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내용은 그냥 읽어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지방세법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교재 페이지 6페이지죠? 6페이지. 자,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첫 번째 주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부담부 증여 공부 많이 하셨죠?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가 뭐죠? 네. 그걸 알면 여기 앉아 있겠냐고요? 네. 다 배우셨잖아요. 부담부 증여는 조건부 증여인데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한 거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기 증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증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채무가 발생이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 수증자 입장에서는 요 증여 금액이 1억 원이고 만약에 대출 채무가 4천만 원이면은 자, 실제 증여는 얼마입니까? 6천이죠. 알다시피 실제 증여는 6천이다. 그러면 6천만 원만큼은 증여가 되는 거고 4천만 원만큼은 뭐가 되는 걸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상취득이 되는 거죠. 유상취득. 그러면 증여는 우리가 무슨 취득이 되는 거예요? 무상취득이 되는 거예요. 무상취득. 그렇죠? 무상취득. 기억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상취득의 세율을 취득세를 내고 여기는 유상취득의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죠? 3점. 네? 3점? 날라갔네. 날라갔어요, 지금. 네. 자, 우리 매매로 사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매로 사면은 4%대잖아요. 4. 그렇죠? 취득세율만 따지면 4%가 되는 거고 증여를 받으면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이 몇 프로죠? 3.5%. 그렇죠? 자, 3.5%. 자, 그러니까 이거를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요 채무만큼을 얘한테 떠넘긴 거니까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중요하다라고 공부하실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올해 개정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가 만약에 직계 존비속이 된다. 직계 존비속이 되거나 아니면 배우자 간이 되면은 과연 이 채무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배우자 간이나 직계 존비속이 되면은 어때요? 이 채무를 과세관청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입증했다면 인정이 되는 거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직계 존비속과나 배우자 간에는 모두 증여로 뭐 하고 있죠? 모두 증여로 추정하잖아요. 대출 채무를 입증할 수 있으면은 증여가 아닌 거고 입증할 수 없으면은 다 증여되는 거죠. 그럼 모두 증여로 추정이 되면은 올해부터는 취득세율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증여니까 3.5%로 다 과세하겠다. 그러면 전체 대출 4,100억까지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세를 보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특수관계인끼리 있을 때는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면 모두 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그 증여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해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관계는 어떻게 한다?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이고 나머지는 뭘 본다? 무상취득을 보자. 자, 이렇게 구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개정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수관계인 간의 부담부 증여 시에는 특별 규정인 제11항이 그 왼쪽에 있죠. 특수관계인 거래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자, 이런 일반 규정인 12항보다 우선 적용토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끼리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뭘로 본다?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양도세는 요 규정이 있었는데 지방세는 취득세는 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걸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지는. 자, 그 다음에 2번 합의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신설. 자, 이거는 뭐 우리 현업을 하시는 데는 뭐 그다지 여러분들이 합의를 뭐 만나가지고 뭐 할 저거는 없잖아요. 합의 오랜만에 들어보시네. 그렇죠? 네, 합의는 지분 결합력이 약하다 강하다. 날라갔네요. 그렇죠? 다 까먹었어. 그렇죠? 네, 공유물의 분할은 지분 결합력이 제일 약하지만 합의 총률은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특례세율은 요거 가볍게만 넘어갑니다. 우리가 취득세, 지방세, 취득세 세율은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표준세율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 제도가 있었어요.
그 특례세율 중에 합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례세율이란 건 뭐였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거, 일반적이지 않은 세율. 그렇죠? 그럼 표준은 기본세율이고 중간은 규제하겠다는 거고 특례세율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2% 특례세율하고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를 차감하는 세율. 네. 그런데 지금 합유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요 세율로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해요.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그러면 공유물을 우리가 지분대로 분할해요. 그러면 갑의 지분이 예를 들어서 을의 지분이 있는데 6대 4다. 그럼 6대 4로 분할합니다. 그럼 6대 4로 분할하면은 취득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공유물 분할했다는 등기만 한 거잖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등기 부분에 대해서 요거만큼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합유도 이 범위에 들어간다. 이게 합유도. 요건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현업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2%는 우리가 뭐냐면 간주취득일 때 2%에 든 거. 간주취득 기억나세요? 간주취득 뭐 있었죠? 간주취득 기억나는 거. 네? 날라갔네. 지목 변경. 그렇죠? 지목 변경 간주취득이잖아요. 그러면 지목을 변경해도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 변경 등기 부분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과점주주. 우리 시험 볼 때 과점주주 막 강조했었잖아요. 그 부분만 틀렸나요? 네, 과점주주. 그 문제만 틀렸구나. 과점주주. 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현업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마 오늘 이렇게 저희 평택학원에 지금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학원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분명히 이게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되실 때마다 뭐 이런 개정 강의라든가 뭐 좋은 특강 같은 게 있으면은 물론 현업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갈수록 우리가 중개 시장이 우리가 좀 이렇게 첨예화가 되고 어려운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책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계약서만 쓰다 보면은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내가 잘 체크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연수교육 할 때만 좀 듣는 거예요. 연수교육 빼놓고는 뭐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 좀 모티가 되셔서 또 다시 공부도 좀 시간 되시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건너뛰겠어요. 4번은 뭐냐? 유상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자, 요 규정은 뭐냐면, 자, 우리 등록면허세 세율인데요. 우리 등록면허세 세율은 크게 갑구하고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하고 을구. 아시죠? 네.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을구 같은 경우에는 설정가액에 대하여 0.2%. 그럼 이때 우리가 설정가액은 뭘 말하냐면 이외의 등기. 이외의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다 0.2%예요. 다만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취득세 세율에서 2%씩을 날려버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4%였으면은 2% 날리면 몇 프로 돼요? 2% 되고, 증여시는 3.5인데 2% 날리면 1.5%가 되고, 상속은 우리가 2.8인데 2% 날리면 0.8%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돼 있거든요. 이게.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4%면 2% 날리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 주택을 우리가 유상으로 취득합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요. 그럼 현재 우리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은 취득세 세율이 주택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있죠. 그거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6억 원까지는 몇 프로예요? 1%. 그렇죠?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다만 이제 농특세 지방 다 하면은 1.1, 2.2, 3.4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주택의 유상 취득에 대해서 만약에 등기를 할 때 1%, 2%, 3%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2%씩 날린다. 그러면 2%를 빼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2%를 빼버리면 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 입법 보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 세율에 2%를 빼버리면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냥
이세율의 50%를 적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1%면은 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0.5가 되는 거고 2%가 되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1%가 되는 거고 3%가 되면은 우리가 1.5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것도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은 나오죠. 개정사항에 주택의 유상 취득의 등록면허세 세율. 취득세 세율이 아니에요. 무슨 세율이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아시죠?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왜 1000분의 20이냐면 원래 4%인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할 때는 2% 날리니까 2%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유상 취득에 대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 이때 해당 세율이 뭘 말할까요? 1%, 2%, 3%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자. 그럼 100분의 50이니까 1%에 50%면 0.5, 2%에 50%면 1%, 3%에 50%면은 1.5%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정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 자, 요거는 의미 있는 조항인데요. 자, 요건 뭐냐? 요거예요. 자, 우리가 이따 뭐 임대사업자 얘기도 살짝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지금 우리가 주택 임대사업, 정부가 지금 주택 임대사업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 핵심은 정부는 어쨌든 다주택자가 되는 거는 규제를 엄청 하는데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봐주겠다. 이거거든요. 핵심 포인트가. 그러니까 임대 사업 하라 이거예요. 정부는. 뭐 여러분들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기사 보셨겠지만은.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 어떻습니까?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많을까요? 무등록자가 많을까요? 무등록자가 많고, 다만 요즘 신규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죠. 대출관계 문제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사업자는 아니냐에 따라 대출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존의 무등록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무등록자들은 올해까지는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소규모 집을 2채 이상, 집을 한 채, 집을 2채 이상 만약에 소유하고 있으면은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등록을 하시는 분들, 이 무등록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과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등록사업자가 타격을 본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당시 입법을 했을 때 야 그러면 2015년도하고 16년도까지는 우리가 봐주는 걸로 하고 17년도부터 과세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부터 무등록자는 신고 대상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연초에 뭐가 있었죠? 작년 연초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그래서 대선에서 이걸 유권자 분석을 해보니까 등록 유권자가 많겠어요? 무등록 유권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무등록 유권자가 많은 거야. 그러면 무등록 유권자를 조사하게 되면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를 세금 매겨? 알았어. 너 두고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미루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2017년도에서 18년도까지 유예가 된 겁니다. 과세 유예. 그러면 언제부터는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과세야. 19년도부터는 과세를 하겠다.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약발은 올해까지는 여러분들 고객이 혜택을 보는 거죠. 다만 임대료 금액이 얼마 이하로 제한됩니까? 2천만 원이야. 알다시피 그렇죠? 이거는 뭐 아실 겁니다. 2천만 원까지는 유예를 해주자. 자, 그러면 이거는 국세도 유예가 되고 지방세도 유예를 해주자. 올해 하고 언제까지? 올해까지만. 그렇죠? 올해까지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정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시기를 국세와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이 해주자. 이렇게 지방세도.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6번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가 징수세액 조정인데요. 6번은 이거는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또 현업에 계신 분들도 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재 재산세는 알다시피 신고 납부입니까? 고지 납부입니까?
고지납보다. 그렇죠? 그럼 몇 월 달에 고지납 나오려고 그러죠? 7월하고 9월. 그렇죠? 7월하고 9월. 네. 그러면 지금 주택은 어떻게 돼요? 7월 달에 반 나오고 나머지 9월 달에 반 나오죠? 네. 자, 그럼 뭐가 어떻게 개정했다는 거냐면 자, 주택은 우리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가 우리가 주택의 2분의 1만큼 세금이 나오고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가 주택의 2분의 1만큼 세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만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요 금액이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가 됐을 때 10만 원 이하가 됐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이 5만 원 아니었나요? 그거는 개정이 됐어요. 네, 5만 원을 기억하시면 공부한 지 꽤 좀 되신 거야. 네, 연식이 되신 거예요. 네. 근데 10만 원까지, 작년까지 10만 원까지는 그냥 요거에 대해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받겠다 이거예요. 10만 원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럼 만약에 재산세가 8만 원 나오면 어떻게 한다? 7월 달에 한 번 날라오고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 초보 중개사분들이 중개업을 하는데 손님이 와서 아니 김 사장 말이야 저기 여기 이 사장은 재산세가 2번 나오는데 왜 나는 한 번만 날라오는 거야? 그렇죠? 글쎄 말이에요. 왜 사장님 한 번만 날라오지? 누락이 됐나 보네. 예. 그러면 제가 구청 주택가에다가 문의해서 한번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할게요. 네. 한 소리가 아니라 한 소리 먹습니다. 당신 중개사 맞냐고. 그렇죠? 자, 그것이 아니라 10만 원 이하가 됐기 때문에 한 번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이 기준 금액을 올해부터 얼마로 올리겠다? 2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재산 평가 금액이 올라간 것도 있고 20만 원, 10만 원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 거야. 번거롭다 이거죠. 한 번에 부과하면 될 걸.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거 좀 바꾸긴 바꿔야 돼. 어차피 7월 달에 한 번에 다 내나 어차피 2개월 뒤에 2번 나눠 내나 뭔 차이야 솔직히. 그렇죠? 사람 심리가 한 번 딱 내고 딱 잊어먹는 게 낫지. 다 안 냈어. 근데 또 날라와 거기서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원화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일시 부과 가능세 범위할 때 작년까지는 10만 원 이하가 되면은 7월 달에 한꺼번에 고져 나왔는데 그 기준 금액을 얼마로 늘렸다? 20만 원. 그렇죠? 자, 아마 요 규정도 본 지가 좀 오래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재산세 분할 납부에 대한 조정인데요. 자, 분할 납부가 뭔지 아시죠? 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재산세는 분할 납부 기한이 며칠이에요? 45일. 하지만 요 개정사항이 며칠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60일. 60일이니까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죠, 2개월. 2개월로 우리가 늘어났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 기한이 2개월이거든요. 근데 재산세는 또 45일이야.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게끔 하느냐. 똑같이 2개월로 맞추자. 그러면 재산세도 2개월, 종부세도 2개월, 양도세도 2개월이죠. 분납이. 양도세도 2개월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0만 원 나왔어요. 재산세가 700만 원 나왔어. 그럼 700만 원 나오면 분할 납부 금액이 얼마일까요? 200이죠. 500을 먼저 내고 나머지 200을 내야지. 그렇죠? 200을 내야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4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요? 이때는 700을 내는 거죠. 700. 그렇죠? 700.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까지는 500만 원 초과예요. 1,000만 원 초과됐을 때는 뭐다? 그 세금의 50%. 그렇죠? 자,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가 8번은 건너뛰고 9번 갑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감면 대상의 상속인도 포함한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것도 가볍게 갑니다. 현행은 뭐냐?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자, 정비구역 지정이 뭔지 아시죠? 자, 오랜만에 또 우리 공법 얘기 나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실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100% 면제가 받습니다. 100% 감면 조항이 되는데 이 내용에 뭐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누가요? 상속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동일하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 아, 상속인이 이걸 받아도
이런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업용 보존산지 감면 범위 명확한. 요거는 나중에 특례제한법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1번. 요건 좀 중요한 거죠. 11번.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및 주택 감면 기준 개선 조항인데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오피스텔, 오피가 뭔지는 더 잘 아실 거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네? 주택법상 주택 아니죠?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자, 이거 헷갈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법상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죠. 그럼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시원도 주택이 아니잖아요. 고시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준주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준주택인데 고시원은 안 되는데 오피스텔은 되는 거야. 그래서 오피스텔 요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준주택이니까 안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오피스텔은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줘요. 그리고 세제 감면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우리가 보통 분양 물건들 보면은 어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분양을 하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양을 하고 일본은 OP로 분양을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도생으로 분양하고 일본은 OP로 분양한다고. 그러면 도생 분양을 하면 도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야 한대요. 되죠? 얘는 돼. 근데 OP는 준주택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안 됐어 이게.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말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행사,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아니 손님 중에는 도생을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손님은 나는 오피스텔이 좋다. OP를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 내겠다. 근데 손님은 안 된대요. 준주택이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이해를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준주택이긴 하지만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OP도 지금은 등록을 해줍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근데 그 등록을 해서 세제 감면을 해주는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냐? 거기 보시면 현행 기준을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 및 오피스텔을 각각 2세대 이상 취득을 하면 감면을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감면을 받느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 이걸 소유하면 재산세를 50% 감면받아요. 그런데 2세대 이상 따질 때 이거는 사례가 공동주택은 2호고 OP도 2호가 돼야지 감면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2호인데 OP는 2호가 아니야. 그럼 감면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도생은 내가 한 채, 두 채가 있는데 OP는 한 채야. 그러면 얘는 2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이 조건을 맞추려면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일반 투자자가 이걸 뭐 3개, 4개, 5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야 이거 없애버리자. 감면해 주는데 뭐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냐.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이걸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동그라미 각각 1세대씩 보유하여 2세대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되도록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니까 공동이 2호 두 채죠? 그 다음에 OP가 1호 한 채야. 그래도 감면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꼭 두 채를 맞출 필요 없다는 거죠. 또는 공동이 1호, OP 1호야. 그래도 이걸 갖다가 공동 1호하고 OP 1호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꼭 각각 2개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면을 해줄 테니까 그만큼 이제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육성하겠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조항은 이제 아주 중요한 조항이죠. 이거는 소득세율 개정사항인데요. 아마 소득세율 개정이 됐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2017년도까지는 우리가 소득세, 자, 소득. 그럼 여러분들, 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세 개인의 소득은 무슨 소득하고 무슨 소득이 있죠? 네? 임대소득하고 근로소득. 끝이에요? 양도소득. 이제 아는 거 다 나왔어요? 날라갔네. 네. 지금 물어보는 게 기타소득? 네? 자, 아니, 그거 말고 종합소득. 그렇죠? 종합소득. 그렇죠? 그럼 종합소득에는 뭐가 있어요?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네, 그렇죠? 자, 그때 어떤 분이 교수님 세법 다 맞고 합격했어요. 네, 기억이 나겠습니까, 제가? 네. 자, 두 번째는 종합소득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종합소득 말고, 네, 별도 이제 막 섞였어 이제 막 별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별도,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별리사 기억납니까? 별리사, 네? 분리과세, 네, 막 던지는 거예요 이제. 막 던지는 거예요 이제. 자, 퇴직소득, 그렇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양도소득. 그 다음에가 양도소득 있잖아요. 양도소득. 네,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세 되는 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가 양도소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소득, 요렇게 과세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류과세라고 했었죠. 분류과세. 무슨 과세요?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소득을 분류해서 대별해서 과세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종합퇴직 양도는 소득세 세율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누진세율은 우리가 2017년도 기준은 6에서 40%. 그러면 이 말뜻은 종합소득도 6에서 40%, 퇴직금이나 양도도 누진세율은 6에서 40%.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임대사업을 해서 중개업을 해서 매매업을 해서 그렇죠? 자, 이런 것도 똑같이 간다는 거죠.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급여를 여러분한테 받았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소공중개사가 10년 근속했는데 자, 중개법인에서 퇴사를 했다. 그러면 퇴직금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세율이었는데 알다시피 요 세율에서 최고 세율을 40%를 몇 프로로 바꿨다? 42%. 하나 구간을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최고 세율을 받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은 이 소득세, 중개업하면서 소득세 세율을 몇 프로를 부담하십니까? 네? 6%를 낸다고요? 네? 자, 우리는 40%를 낼 수 있어요. 42%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30페이지 가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로 먼저 가봅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30페이지 30번 거기다 별표시. 네, 오랜만에 별표시 하는 거예요. 별표시. 그렇죠? 꼭 기억하자는 거죠. 네, 그럼 소득세 최고세율이 1,200만 원까지는 6%고 5억을 넘었을 땐 40%인데 구간이 하나 더 생겼죠. 자, 오른쪽에 보니까 3억 원까지 똑같은데 3억 초과 5억 원까지는 몇 프로? 40%가 되고 그 다음에 5억 원을 초과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42%다. 그러니까 구간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요거하고 다시 앞에 돌아와 보세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몇 페이지로 오셔야 돼요? 네? 10페이지로 오셔야지. 10페이지로. 어떤 분은 못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죠.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세만 내나요? 또 소득세랑 뭐 같이 내는 게 또 있나요? 그렇죠. 지방소득세. 그렇죠? 소득세, 종합퇴직 양도, 소득세가 발생이 되면 이 세금에 대해서 곱하기 10분의 1만큼 뭐가 돼요?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죠. 그렇죠? 지방소득세.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6에서 42%로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의 10분의 1이니까 얘는 몇 프로가 돼야 돼요? 0.6에서 4.2%가 돼야지. 맞죠? 네. 그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지. 보니까 최고 구간세율이
2억까지는 1%에서 그렇죠? 네. 이 2%, 이건 법인, 12번에 보시면은 1200까지는 0.6. 왜 0.6인지 아시겠어요? 네. 6%에서 42%인데 6%의 10분의 1이 0.6이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가, 5억 초과할 때는 몇 프로 돼 있어요? 4.2% 돼 있죠? 왜 4.2%예요? 소득세, 원소득세가 42%인데 지방소득세는 이거의 10분의 1이니까 4.2%.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양도 똑같이 1200만 원까지는 개인 지방소득세가 0.6. 5억 넘었을 땐 몇 프로? 4%. 이렇게 율이 반반이 나눠지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은 뭐냐? 13번은 여러분들 뭐죠? 13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세라고 되어 있죠? 법인세. 자,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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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페이지로 합니다. 42페이지. 자, 42페이지 가보시면 법인세 세율 나오죠? 1번 별표시. 법인세 세율도 올해 인상이 됐습니다. 자, 법인세 세율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 현행은 2억 원까지는 10%, 2억 초과 200억까지는 20%, 이 최고 세율이 22%였는데 올해부터는 구간이 하나 더 생겼죠. 만약에 법인세 과표가 2천억 원을 넘어가면 2천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 최고 세율 25%. 그러면은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세금 요율이 10에서 22%였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몇 프로? 10에서 25%로 인상된다는 거죠. 최고세율이. 그러니까 법인세도 최고세율이 올라갔고 소득세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법인세가 10에서 25%니까 여기에 딸려 붙는 우리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도 지방소득세가 딸려 붙습니다.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따로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이거의 10분의 1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10%의 10분의 1이면 몇 프로? 1%. 25%의 10분의 1이면 몇 프로죠? 2.5. 그러면 1에서 몇 프로? 2.5%.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돌아오시니까 13번 확인만 합니다. 최고 13번 보시면 10페이지에 13번입니다. 과세 표준이 2억 원까지는 몇 프로? 1%. 2천억 원을 초과할 때 몇 프로? 2.5%.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율도 같이 개정이 된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중요 세율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소득세법. 자, 소득세법. 올해 개정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소득세죠. 이 소득세. 그래서 이 소득세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의 판정 기준 합리화예요?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자, 거주자가 종전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이과세 기간. 우리가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1년 단위로 돼 있는데 종전에는 거주자 판단을 이과세 기간 2년 동안 2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소를 둔다면 거주자로 본다. 근데 그거를 이과세 기간을 뭘로 바꿨다는 거예요? 1과세 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걸 갖다가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주자냐 아니냐가 우리 실전에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거주자냐.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누굽니까? 개인이죠. 그렇죠?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에는 우리가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거주자입니까? 아닙니까? 거주자죠. 주소가 있으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이 주소야. 국내 주소가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소라는 건 뭐냐면
주소지처럼 장기간 체류하는 장소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얘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적은 한국 국적으로 돼 있지만 뭐 한국에서 한 몇 개월 살고 또 뭐 일본에서 몇 개월 살고 또 저 중국에서 몇 개월 살고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중국에서 일본 소득이 다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거주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다 신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비거주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생긴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평택 현덕지구가 만약에 개발이 돼서 중국에 있는 왕서방이 투자를 했다. 그럼 중국에 있는 왕서방은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죠. 그렇죠? 그럼 왕서방이 현덕지구에서 어떤 뭐 투자를 해서 뭐 임대 수익을 갖다가 노려서 돈을 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에서 신고하고 우리나라에서 현덕지구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국에서 신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주가 되면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자냐 아니냐 판단이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마 손님 중에도 해외 교포들도 요즘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해외 교포들 중에도. 그러기 때문에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주자냐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주의할 점이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 본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득하고 우리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세금이 많아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183일 이상 거소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기록을 다 체크하는 거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그렇죠? 나가고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182일 됐을 때 나가버려야지. 그렇죠? 182일 됐을 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만 조사합니다. 그냥 돌아와 보시라고. 어쩌면 꼭 182일, 하루 남겨놓고 떠나셨냐고. 진짜 떠난 거 맞아?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전에서는 거주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해외 투자들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 자, 요거는 사실은 뭐 실전에서 여러분들은 뭐 지역권 지상권 부탁드려서 할 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볍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뭔지는 아실 거라 봅니다. 자, 아주 오랜만에 들어본 거죠. 지상권, 지역권은 무슨 물권? 용익물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여를 했을 때 대여, 임대죠, 임대. 대여나 임대랍니다. 자, 요거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전세권 대여 할 수 있죠? 전세권 대여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용익물권인 지상권 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지역권 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죠. 요거부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여를 했을 때 요 세 가지 중에서 전세권의 대여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전세권의 대여는 이거는 임대 소득의 임대업 소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대여라는 건 뭐예요? 전전세를 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상권, 지역권의 대여 소득은 임대업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거든요. 기타 소득.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기타 소득. 소득의 유형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기타 소득의 특징은 뭐냐면 어쩌다 마주친 소득이야. 어쩌다 마주친 소득이니까 반복적인 수입이에요, 우발적인 수입이에요. 우발적인 수입이다. 그렇죠? 요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우발적인 수입, 기타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똑같은 용익물권의 대여인데 왜 얘는 사업이고 얘는 기타냐. 좀 논리가 안 맞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지상권, 지역권의 대여도 기타가 아니라 똑같이 임대업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만 지상권의 지역권의 대여가 공익 목적을 가지고 대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쩌다 한 번씩 공익 목적의 대여는 드문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봐서 기타를 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업은 아니고 공익 목적의 지상권, 지역권의 대여는 뭘로 보자? 기타로 본다. 얘만. 그렇죠? 자, 이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권 그 법 개정 내용에 보시면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 소득의 소득분 변경 현행은 기타 소득인데 이거를 뭘로 바꾼다? 사업 소득. 근데 거기 위에 보니까 자 무슨 사업과 관련된 거?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라는 거 우리 공법에서 배웠잖아요. 공법상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은 무슨 소득을 유지한다? 종전대로 기타 소득을 유지하자. 그러니까 소득 구분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수입 시기도 얘는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로 따지고 얘는 사업 소득의 수입 시기로 따지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를 조정. 자,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잘 못 들어봤을 건데요. 기타 소득은 말 그대로 종합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종합소득 중에 아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거예요. 그럼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수입이야. 일시적이고 우발. 내 본업과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소송을 했는데 사업자신데 부동산 소송이 걸려가지고 내가 승소를 했어. 손해배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게 기타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발적으로 받다 보니까 수입이 작겠어요? 목돈이겠어요? 목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들어오면 이게 목돈이거든. 목돈. 그럼 목돈이다 보니까 세금을 받다가 다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세금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에서는 기타 소득은 수입이고 수입에서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하면 경비를 빼주죠. 필요 경비를 빼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빼주고 나면 이것을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기타 소득은 우발적으로 목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얘는 수입 금액의 80% 정도를 인정해줍니다. 80%. 이해하시겠죠? 많이 인정해주는 거죠. 그 만약에 얘가 1억 원이야. 그러면 1억의 80%면 얼마 되는 거죠? 8천만 원을 경비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타 소득에 다만 필요 경비율을 조정하겠다. 어떻게 조정하느냐? 조정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는 현행 거기 보시면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승인을 받거나 상금을 타거나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종전대로 80% 유지하는데 거기가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아까 개정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에 대여. 우리 지상권에 대여는 사업이지만 공익은 기타라고 본다고 그랬었죠? 자, 이러한 기타라 무형자산의 양도라든가 원고료, 강연료는 현행은 80%까지지만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몇 프로 바꾸겠다? 70%. 그럼 경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인정비율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몇 프로 더 줄이겠다? 60%. 그러니까 많이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올해는 70%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 관련된 기타 소득이 생겼는데 이게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의 80%가 아니라 몇 프로? 70%. 그러면 얼마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7천만 원. 그럼 1억에서 7천만 원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3천만 원. 그럼 세금이 더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자, 그러면 이거는 가볍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신 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득세, 우리가 배웠던 소득세, 종합소득, 양도소득 이런 소득세는 신고기한이 언제까지죠? 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날 말도 2개월? 그건 양도세. 그건 양도세 예정신고. 제가 말하는 건 확정신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있으면은 요 1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보통 5월 달에 신고를 다 맞춰요. 5월 달에. 근데 5월 달에 신고를 마쳤는데 이분이 소득이 꽤 많은 거야. 꽤 많은 소득이 생겨요. 개인의 소득이 있는 거야. 그러면 5월 달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분들 중에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있어요. 성실신고 대상자. 그럼 이분들은 6월 달에 성실신고를 또 해야 돼요.
그럼 성실신고 대상자는 뭐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이분은 성실하게 신고한 자입니다. 그거를 세무사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실신고를 확인해 줬는데 이게 성실신고 아니라고 밝혀지면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목을 내놓는데 그게 아니라 제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같이 묻혀갈 때는 부담이 안 돼. 근데 여기 분들 중에서 성실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 딱 한 10분 나온 거야. 성실하셨어? 이쪽으로 와보셔. 얼굴 보는 건지. 그렇죠? 얼굴이 성실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저는 얼굴만 그런 거지. 마음은 정말 성실해요. 그렇죠? 그러면 성실이 아니라는 걸 구체적으로 밝히면 추징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도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걸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농업, 도소매 여기는 20억, 수익 금액이 20억, 쌀 농사 지어서 20억, 정말 분홍이죠? 이런 분들이 쌀 농사 지어서 20억 버는 거야. 그렇죠? 몇만 평 해야겠지. 근데 이거를 적용 대상을 15억으로 기준을 갖다가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쌀 농사 지어서 15억만 돼도 이번은 다시 또 별도 체크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별도 체크 대상이.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업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5억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임대료가 5억 들어왔다. 그러면 5억 들어오면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5억 넘어가면은 이분은 성실신고 또 확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더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임대료로 5억 이상을 벌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이 벌어야지. 그렇죠? 성실신고 대상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지. 그렇죠? 네. 뭐 무서워서 장 못 닦으면 말이 됩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게 이 고소득자 분들을 타겟으로 잡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으로 안 하고 법인 사업자들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이게 성실신고 체크가 되니까 그러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럴 줄 알고 국세청이 다 준비해놨어. 법인 전환자도 체크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예 만들 때부터 법인으로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실제 그런 분 봤어요. 이분이 임대소득세만 1억을 낸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임대업도 하고 자기가 시흥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경제 가서 뭐 강의 특강할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소득세율이 자기는 맨날 최고세율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이거 뭐야 자랑을 하는 거야 뭐야 이게. 근데 이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빌라로 경제 성공하신 분들인데 그 아버지 사업자 돈을 물려받아가지고 여태까지 개인 사업자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얘네가 이제 지어서 분양도 하고 자가 임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말씀 못하지만 그 지역 일대 반은 이분들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입이 한 7억 정도 들어오더라고. 그럼 7억에 경비 한 50% 잡아줘도 한 3억 원대 되니까 세금 때리면은 한 1억 나오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왜? 개인 소득세니까. 근데 만약 이분이 법인으로 왔다면 10에서 22%. 지금은 25% 바뀝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이게.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러면 그 회계법인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이제 아버님 친구, 회계사분이 친구신데 너무 노쇠하셔가지고 신경을 못 쓰는 거야. 까먹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를 만나실 때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 지인들 많이 이렇게 소개받았는데 그럴 땐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못하는 거야. 아버지 친구시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냐고. 얘 나한테 왜 잠을 안 해주냐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바꾸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걸 성실신고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차 한잔 마시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